예, 안녕하십니까. 문학인문교양학부 육장민 교수입니다. 예, 문학과 3, 이제 슬로우 리딩 벌써 이제 4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3주차에서는 이제 자기 경영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연어하고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관련 작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도 시스템, 예, 저희 이제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강의실에 자료실에 작품을 이렇게 올려두었으니까 PDF 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예, 그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읽어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면 훨씬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경영 역량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개인의 생각들을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4주차, 5주차는 글로컬 역량입니다. 예, 글로컬 역량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제 그 정의부터 내려보고 또 관련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글로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 목표들을 잘 이렇게 각자 설정해 보고 그리고 또 방법들을 각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것은요. 일단 과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대면 수업이었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아직 코로나가, 사그라들질 않아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우리가 공지했던 것을 조금은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오늘 그 어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글로컬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지 내용은요, 뭐냐면, 지금 이제 4주차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비대면 수업이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진 않습니다. 예, 그건 좀 확실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강의실 수업이 5주차부터 좀 가능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활동지를 작성해서, 어,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있는 대로 이제 5주차 활동지부터 이렇게 좀 탑재하는 형태로 좀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최악의 경우에 5주차 이후에도 수업 유형이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면 이제 5주차 이후에도 그러면 중간 과제는요 별도의 과제로 제가 이렇게 어, 출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주차부터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면, 예전에 계획서에 있듯이 활동지를 작성해서 이제 정리해서 탑재하는 걸로 예,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5주차 이후에도 수업 유형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면 제가 5주차에 아예 이제 중간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주차, 3주차, 4주차 뭐 생각해 볼 문제들은 뭐 시험에 나오지 않나요? 뭐 공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지만 중간고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의 문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이제 만약에 중간 과제를 제출하게 된다면입니다. 5주차 이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7주차에 도우 시스템의 과제란에다가 다음 두 문제 가운데 한 문제를 택해서 이제 탑재를 하시면 그게 중간 과제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면 이제 과제가 좀 많이 축소된 형태겠죠.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4주차에 이제 우리가 신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볼 거고요. 또 5주차에도 우리 나마스테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볼 겁니다. 4주차와 5주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컬 역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짜오 신짜오 이 소설이 독일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과 베트남 가족의 어떤 만남과 이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4주차에 생각해 볼 문제인데 4주차에 생각해 볼 문제 이것 가능하면 뭐 이거를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이게 난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5주차에 또 진행하는 강의 내용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있어요. 우리 TV 방송 매체들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것.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제 제출하는 걸로 중간 과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5주차 이후가 만약에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주차에 확정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면 뭐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강의실에서 만나지 않으면 5주차 온라인 강의라든가 좋은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주차, 5주차 학습할 내용, 글로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글로컬 역량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글로벌하고 로컬을 합쳐놓은 게 글로컬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요, 이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한국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민하는 사람 뭐 국가들 뭐 한국이 거의 뭐 한 3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1, 2위가 뭐 중국하고 인도예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1, 2위인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뭔가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뭐 혐오하고 서로 어떻게 이렇게 벽을 세우고 서로 뭐 다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글로컬 역량은 어떠한가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또 어떤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렇게 좀 비하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글로컬 역량을 향상시킨다면 그런 어떤 선입견, 그런 어떤 타단막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어떤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어, 되었으면 하는 게 이 글로컬 역량을 배우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글로컬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하는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세계가 어떤 서구 중심주의적인 사회의 일방향주의적인 어떤 문화 전달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해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의 어떤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해주는 어떤 사회로 바뀌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해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역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일방향적인 흐름의 세계화가 이제 지속된다면 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간의 어떤 부의 불평등의 문제, 혹은 민족과 종교로 인한 뭐 어떤 갈등, 뭐 환경 오염, 뭐 기후 변화, 뭐 전염병의 문제가 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컬한 입장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뭐 의무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방식의 세계 시민 교육이 이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6대 역량 가운데 글로컬 역량을 포함한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 스스로 뭐 국가 간, 인종, 뭐 혹은 성별, 뭐 혹은 국적, 혹은 뭐 종교에 상관없이 뭐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뭐 책임감을 갖고 세계를 살아갔으면 하기 때문이겠죠. 뭐 그때 여러분의 목표와 꿈에 더욱 완성된 형태로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상호 문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글로컬 역량은 세계 시민 양성 방향 가운데서 아까도 말했듯이 쌍방향적인 태도이니까
즉 이 상호 간의 관계를 좀 중요시합니다.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문화를 뭐 전파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이제 상호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러한 것을 상호 문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뭐 적극적인 문화 소통 방식을 추구하고 있죠. 뭐 국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뭐 이러한 시대에 뭐 문을 먼저 걸어 잠그는 것보다는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뭐 편견 없이 상호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좀 강한 편이죠. 하지만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문화 리터리시를 통해서 상호 문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문화 리터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문화 리터리시는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글로컬 역량을 뭐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화 리터리시라고 하는 것이 좀 있나요? 그런 역량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지 한번 진단을 내려보시겠고요. 뭐 외국인에 대한 혐오, 혹은 뭐 약자에 대한 혐오, 뭐 다양성에 대한 혐오가 있다면 아마 문화 리터러시 능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열린 마음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각자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글로컬은 이제 공간의 확대라는 개념과 우리 안의 낯섦이라는 이 두 개념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그 가운데 이제 공간의 확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질적인 공간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화 리터리시 능력과 이제 글로컬 역량이 만약에 강화되었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에게 문화 리터리시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뭐 글로컬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면 아마 이제 어떤 많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경우에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인종과 인종에게 공감하지 않고 그들과 단절 상태에서 혹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가 있겠죠. 한반도를 벗어나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작품들을 오늘 이번 주에 살펴볼 텐데요. 두 작품이 이제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황석영의 발이대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1타시에서 살펴볼 신짜오 신짜오는 단편 소설로서 이제 독일에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죠. 발이대기는 탈북 여성이에요. 영국에서 여러 국가,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신짜오 신짜오는 이제 최인영이 쓴 단편 소설로 2013년 이제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제 국적과 언어를 가진 이제 인물들이 만나서 뭐 어떤 성장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내는 이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은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소설가가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쇼코의 미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갈등도 하지만 성장해가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그려내는 소설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최은영의 이 단편 소설집을 꼭 한번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소설집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리터리시가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최은영 소설은 어떤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좀 탄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은영이 이제 등단 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선천적으로 눈이나 위가 약한 사람이 있듯이 참 아주 명문입니다. 마음이 특별히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 참 가슴속에 이 문장이 남더라고요. 마음이 특별히 약해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타인들의 고통에 항상 이 최은영 소설가는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은영은 이제 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이제 할 수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요. 항상 연구를 하고 그걸 소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최은영 소설가는 항상 이제 언어 어떤 장벽에서 오는 소통 문제 혹은 이방인,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뭐 빚게 되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떤 갈등, 감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보편적인 인류의 혹은 휴머니즘이겠죠. 혹은 글로벌한 어떤 연대감, 이제 문화적 리터리시겠죠. 이런 어떤 시각에서 좀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참 따뜻한 소설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짜오 신짜오 소설은 조금 단편 소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재에 다 실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탐조하시면서 제가 제공한 그 PDF 파일, 그 문학 작품 PDF 파일을 조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독일로 발령받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구동독의 한 도시로 작중 화자인 나와 이제 가족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베트남 전쟁 보트피플 출신인 응엔 아줌마와 이제 호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응엔 아줌마와 호 아저씨는 나의 가족을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같은 동양인이라는 것, 그리고 같은 또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이 두 가족의 어떤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매우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은 아줌마는 자신의 가족이 한국군에게 이제 학살당했지만 한국인 가족에게 이제 아낌없이 환대해주는 그런 좀 어떤 굉장히 글로벌한 입장에서 이 나의 가족들을 좀 이렇게 대해주었습니다. 작중화자 역시 그리고 작중화자의 어머니 역시 응은 아줌마를 잘 따르면서 같은 이방인끼리 같은 우정을 참 잘 쌓아갔던 게 이 소설의 앞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독일 학교에서 이제 수업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량 학살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수업 내용이 이 두 가족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라고 하면서 중 화자인 나가 수업 시간에서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한국인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응은 아줌마가 가족 응은 아줌마의 이제 가족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응은 아줌마의 가족사와 그리고 이제 작정하자 나의 아버지의 가족사가 여기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은 아줌마의 가족들은 한국군에 의해서 이제 학살을 당했고, 나의 아버지의 이제 또 가족은 베트남 군인으로 이렇게 참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족은 어색하게 이제 식사를 마치게 되는 거겠죠. 작중하자 나의 이제 엄마는 그 이후에 이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두 가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체성을 그냥 확인만 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예, 신짜오 신짜오는 이제 13세 이제 작중 화자 주인공이 이제 20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서술한 소설입니다. 독일로 이제 이민을 간 그 작중 화자의 가족과 독일에서 이제 만난 응엔 아줌마 가족과의 어떤 그 관계, 친밀함이 소설의 첫 부분에서 이제 매우 인상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특히 이제 작중 화자인 나의 엄마가 응엔 아줌마와 매우 이제 돈독하게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독일에서 힘든 엄마를 위해서 이제 응은 아줌마는 함께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독일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제 존재들이 만나는 설정 자체가 아주 매우 독특합니다. 만약 한국에서였다면 이러한 이야기 설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이라는 사건이 그들의 관계를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겠죠. 베트남이라는 이제 공간에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런 어떤 관계 설정이요. 베트남 곳곳에 서 있는 막 이제 한국인 증오비는 앞에서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증오비 앞에서 우리가 이제 관계 개선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닌 이제 통일 독일이라는 공간에서의 만남은 어쩌면 관계 형성에
유연성, 그 유연함이겠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사고의 유연함, 혹은 뭐 새로운 자유로운 담론 생성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비극적 역사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에 좀 다가서고 공감할 수 있는 소설적인 어떤 장치가 이런 독일이라는 공간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해요. 참 그 갈등 해결 혹은 뭐 과거사에 대한 어떤 반성 혹은 과거에 대한 뭐 이렇게 조금 이해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응은 아줌마 가족과의 마지막 식사 이후에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 그리고 그 혼란, 그리고 무미건조한 삶은 이 소설을 읽는 뭐 독자들에게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소설의 식사 자리에 만약 여러분이 글로컬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뭐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각자 그 장면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좀 밀도 있게 분석을 하면 나름대로의 그게 아주 훌륭한 감상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는 눈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자신의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응애 아주머니하고 아빠하고 이제 날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학살 장면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자, 그들은 아기와 노인을 죽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한국군이에요. 응애 아줌마가 말했다. 누가 베트공인지 누가 민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라면서 아빠는 여전히 응애 아줌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싸우고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빠가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피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았냐, 이해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이제 은 아줌마가 이제 근거를 댑니다. 태어난 지 고작 일주일 된 아기도 베트공으로 보였을까요? 거동도 못하는 노인도 베트공으로 보였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전쟁이었습니다. 라고 짧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아무런 뭐 설명도 붙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말만 왔다는 거겠죠. 그랬더니만 전쟁이요? 예. 근데 이 응은 아줌마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건 그저 구역질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명분도 있겠고, 뭐 국가와 국가 간의 무언가 힘의 겨루기도 있을 테지만, 또 적군과 아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도 형성되고 그런 거겠지만, 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죽인 건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이다라고 이제 응인 아줌마가 주장하는 거겠죠. 응인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이건 이전에 응인 아줌마가 우리 가족에게 보였던 어떤 호감 가고 친절한 그런 아줌마의 모습이 아니었었어. 이제 아니에요. 감정도 담기지 않아요. 그냥 사무적이에요. 객관적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기 바랍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아빠가 버럭 화를 냅니다. 형을 잃었다고요. 아까 제가 형이 다쳤다고 얘기했는데, 예, 잃은 거였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예,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빠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상처가 있으니까, 이 용은 아줌마한테 뭐, 빌고 빌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인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한 사람도 형도 역시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형이 죽었으니까요. 아빠도 역시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피해자가 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대화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갔을까요? 음, 우리 강의 초반에 리터리시라고 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죠. 리터리시라고 하는 건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대화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 리터리시는 문화적 어떤 상황을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대화에 참여할까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같은 문화권인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협력해서 살았다면 그 소중한 관계를 깨면서까지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할까는 거겠죠.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글로컬 역량이에요. 만약에 글로컬 역량이 이 아빠나 혹은 응인 아줌마에게 있었다면 이렇게 대화가 파국적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겠죠. 이 소설은 한국인과 베트남 사이의 어떤 분명한 어떤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장하자면 한국과 일본, 그렇죠? 한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프랑스, 그 관계는 매우 다양하며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어떤 정권이라든가 어떤 지도부에 대한 어떤 악화이지 국민과 국민들이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굉장히 그게 글로컬 역량이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과거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그 사람이 과거사에 대해서 이미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고, 혹은 또 그 사람이, 혹은 또 전범자의 손자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 여행 온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글로컬 역량 차원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장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만약 아빠였다면, 내가 만약 있는 아줌마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글로컬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 소설을 이제 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질문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제 글로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이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개개인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었는데 이제 개개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미 1990년대 이제 한국의 정부에서는 베트남을 이제 방문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유감을 이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양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지금은 누구나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니고 편하게 사업을 이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물론 소설의 닥중 화자의 주인공처럼 베트남 참전 군인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 개인적으로 풀어가는 방식 또한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식의 생각들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세계사적인 어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냉전이 끝난 독일에서 냉전 국가였던 한국과 어떤 베트남의 가족이 겪는 갈등의 서사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겠죠. 독일은 냉전으로 인해서 분단이 되었다가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매우 부럽죠. 음, 여전히 한국은 냉전의 연속에 있고 냉전 종식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역시 냉전으로 인한 갈등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미군과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응은 아줌마는 이제 보트피플이니 여전히 그들도 냉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냉전이 종식된 국가에서 냉전을 경험하고 냉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설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제가 강의에서도 약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인식과 이제 공유입니다. 혹은 이제 치유라는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상호 파괴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호 파괴적인 틀이 이 소설의 그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 대화 장면이었어요. 상호 파괴적인 어떤 행동은 나의 처지와 생각만을 강요할 때 발생합니다. 폭력과 갈등, 전쟁은 상대방을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면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파괴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이겠죠. 누구나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죠. 아까도 응애 아줌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역량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상해 파괴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타자들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뭐 혐오할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4주차 1차시 강의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과제 이제 공지한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는 이제 글로벌 역량과 문화 리터리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추어졌고요. 진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왜 이제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2차시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작품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2차시에서 만납시다.